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 이슈 중에서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는 바이든 시대의 개막, 그 이후에 이러한 테마적인 성격의 디스커션을 끝내고 미국 및 글로벌 경제 전망과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로 뭐니 해도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그 다음에 자본시장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갖다가 압축적으로 한 페이지에 좀 요약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측 상단에 보시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좌측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기온이 떨어지면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이것은 이미 의료 쪽에 이제 전문가분들도 다 설명을 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증적으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워낙 이제 국토가 넓다 보니까 플로리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추운 지방까지 알래스카까지 해가지고 쭉 그 기온과 확진자 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온이 떨어질수록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명확한 실증적인 결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락다운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성장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갖다 우리가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기온이 떨어지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소비나 성장률이 아무래도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비대칭적인 충격이 왔다. 그래서 산업별로, 그 다음에 가게에 있어서도 결국은 경제 주체별로 해서 그 충격의 정도가 좀 틀렸다. 크게는 우리가 언택트 산업 같은 경우 오히려 수혜를 받았는 데 비해서 컨택트 산업은 굉장히 충격이 컸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제조업 쪽은 좀 충격이 덜했는 데 비해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충격이 굉장히 컸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위너 쪽, 오히려 수혜를 받거나 조금은 덜 충격을 받는 쪽을 생각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이커머스나 러닝 쪽, 그 다음에 바이오 쪽, 그 다음에 물류 배달,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원격 회의나 또는 진료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스트리밍 산업 쪽과 이제 게임 산업 쪽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은 데 비해서 항공, 철도, 관광, 유리 및 가스, 그 다음에 전통 소매업, 영화나 또는 IB 쪽, 그 다음에 공유경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디지털화가 조금 더 가속화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 쪽에는 아무래도 충격이 상당 기간,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산업 쪽은 아무래도 탈바꿈을 하지 않는 한 좀 충격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쪽에서 하나 이번에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내구재 같은 경우가 소득의 탄력성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게, 내구재 소비가 이제 늘어난다 그러면 경기가 좋구나, 내구재 소비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경기가 나쁘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반대로 이런 언택트 산업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도체 수요나 또는 내구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이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경쟁 성장률이 선방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및 그 다음에 내구재 수요가 늘어났다는 부분, 이쪽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혜를 받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벌써 이제 영국과 미국이 이제 화이자 백신을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고, 1월 초부터 아마 프랑스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 정도에 모더나도 아마 그 승인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 백신이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뭐 부작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간의 차별화와 그다음에 국가 내의 차별화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과 이제 우리가 신흥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히 서구 국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에 있어서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고, 국가주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방역에 좀 취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백신을 이제 취득하게 되니까 상당히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부류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신흥국 중에서도 이제 개인의 자유와 그다음 개인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국가주의가 좀 낮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방역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반면, 이런 국가들은 또 이제 백신을 갖다가 아무래도 신흥국이다 보니까 취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남미 쪽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아무래도 집중되어 있죠. 반면에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 열망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국가주의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에 좀 강한 측면이 있고, 이런 나라들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백신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제 얻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방역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백신 효과가 상대적으로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은 물론 이제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선진국 특히 서구 유럽이나 또는 미국에 비해서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경제 회복에 이제 국가 간 차별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선진국은 아마 좀 더 빠르게 회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주지 않겠느냐. 반면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후년 초 정도에 아마 우리가 좀 이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신의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미 개괄적인 건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뭐 이 중에 일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돼버리면 이제 전 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추이, 요게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밑에 좌측 그림을 보시게 되면 확진자 수가 나타나 있고, 우측 그림을 보시게 돼버리면 이제 사망자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돼버리면 이제 그 확진자 수는 꾸준히 이제 늘어나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북반구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됐었죠. 반면에 우측 그림을 보시게 돼버리면 초기에 발병 초기에, 그러니까 2, 3, 4월 달에 굉장히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가 그다음부터 좀 안정되는가 싶다가 최근에 와서 아무래도 워낙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망자 수도 거기에 연동해서 같이 늘어나는 그런 추이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이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 수 및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 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 수와 이제 비슷한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돼버리면, 호주는 발병 초기에 1차 그 확진자 수가 이제 늘어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름에, 그러니까 북반구의 여름이고 남반구의 겨울이었던 8, 9월 달에 집중적으로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이제 대만 경우를 갖다 보여주는데, 대만은 실질적으로 거의 원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방역에 이제 성공한 국가로 이제 대만을 꼽는데, 대만을 보시게 돼버리면은 확진자 수가 굉장히 이제 적고 사망자 수는 이제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역시 봉쇄가 가장 관건이었다는 것을 갖다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계절성이란 측면이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을 갖다가 우리가 잘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2월 달인데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3월 정도는 가야지 지금의 그 추세가 꺾이지 않겠느냐,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소비나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경제 타격이 이제 불가피하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 유럽 국가들은 백신을 갖다가 이미 접종이 시작됐습니다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 국민의 75%에서 80% 정도가 접종이 돼야지 집단 면역 효과가 일어나서 완전히 이걸 종식시킬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 6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이 집단 면역 효과를 갖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최근에 와서 이제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사망률은 확연히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갑론을박이 많은데 치료 및 대응력이 향상됐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기저질환자들 분께서 그 사망을 하시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급증했던 이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방역과 이제 성장률 방금 전에는 이제 기온과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러면 방역과 성장률은 요게 이제 화면이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그 월드뱅크에서 올해 이제 GDP 그로스 레이트에 대한 그다음에 내년에 있어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좀 예측을 한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돼 버리면 제가 빨간 점선을 친 곳이 이제 중국, 몽고, 미얀마, 그다음 베트남 같은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의 이제 공통점이 바로 이제 방역에 상대적으로 좀 성공한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런 국가들의 올해 월드뱅크 여기서 이제 IMF 건 제가 이제 안 가져왔는데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덜했고 경제에 주는 충격이 그다음에 내년에 있어서 반등도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방역과 결국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와 이제 가장 유사한 성장률 추세나 이런 게 가장 비슷한 국가가 이제 타이완인데 대만인데 그 위쪽에 보면 이제 대만에 있어서 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올해 0% 내년 3.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스 1.9% 내년에 2.9% 정도를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월드뱅크나 이런 데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직 업데이트를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1% 초반대 정도를 갖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경제 성장률을 타이완도 최근에 3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무려 3.3% 정도로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따져버리게 그걸 감안을 하면 올해 대만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2% 중반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굉장히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올해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방역 성공이란 것이 결국 경제에 그 피해를 갖다가 우리가 방어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백신이 이제 게임 체인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돼 버리면 이제 화이자나 이제 그 모더나 백신이 지금 화이자는 이미 접종이 시작됐고 이제 모더나도 이제 곧 접종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국가 간의 분배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진국들은 이제 많이 확보를 했고 신흥국들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아직 이 백신을 갖다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진국 위주로 해서 먼저 이 코로나 사태에서 먼저 벗어날 것이고 신흥국은 그 이후에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 충격이 오게 돼 버리면은 수렁에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고 나올 때는 이제 각기 헤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이 경제 회복을 해버리면은 과거에는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추세를 보였습니다만 이번엔 좀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이번엔
그 충격 자체가 경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그 헬스 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의료 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국가 한꺼번에 같이 경제를 갖다 회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양태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각 국가에 있어서 국내 분배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불균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forget it이라는 그 기사가 있는데 저게 이제 인도에 있는 의료 전문가가 쓴 건데 인도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백신을 갖다가 한 1억 명분을 갖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확보는 해놨는데 물론 이제 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집단 면역 효과를 갖다가 기대하기가 힘들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해놨어도 국내에서 저걸 갖다 배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그 인도가 이게 인프라가 제대로 이제 그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의미가 없다. 저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비즈니스의 그 제목만 제가 가져왔는데 왜 파이자의 그 코비드 19 백신이 부자들한테 먼저 지급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봐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배분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자들한테 먼저 지급되고 아무래도 가난한 분들한테는 나중에 지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굉장히 고조될. 특히 이제 그 신흥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서구 유럽 쪽은 이제 극우 파퓰리즘이 있고 그런데 아마 신흥국 쪽에서 극좌 파퓰리즘으로 좀 정치 좌표가 좀 이동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위에 그림은 미국 내구재 소비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그 빨간 선은 이제 비내구재 소비, 그 다음에 파란 선은 내구재 소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비 절벽이 3월, 4월 달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줬었죠. 근데 반등한 걸 보시게 돼 버리면 비내구재 소비에 비해서 내구재 소비가 훨씬 더 오히려 추세선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특이한 현상이 바로 내구재 소비가 엄청나게 반등을 줬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밑에 보시면 이제 필라델피아 쪽에 상장된 반도체 지수 가격 지수인데 반도체 가격 지수 역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다는 것을 회복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로 바이든 시대의 개막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서머리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먼저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제 정치 문제인데 전 세계가 사실상 이제 정치에 있어서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 보게 돼 버리면 과거에 이제 공화당 지지자와 이제 민주당 지지자에 있어서 간극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그 거리를 메저하는 그런 그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그 다음에 계량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 디스턴스를 갖다 서로 메저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분석한 걸 보면 지금이 가장 서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길다, 많이 멀어져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지금 갈려져 있다. 미국도 이것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바이든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정치 양극화 현상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미국의 이제 대선 및 그다음에 하원 상원 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상원 의원 선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조지아 쪽에 있어서는 조지아 상원에 있어서 주법 자체가 과반수를 넘어야 되는데 아무도 과반수를 못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런오프 그
재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월 4일 날 끝나는데 그때 이제 두 석을 갖다가 조지아의 두 석인데 그 두 석을 갖다 확보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 석을 갖다 확보를 하게 돼 버리면 상원 쪽에 있어서 50대 50이 돼 버립니다. 50대 50이 돼 버리면은 동수가 됩니다만 미국에서 부통령이 자동으로 상원의원 의장이 되기 때문에 51대 50이 돼 버리니까 그럴 경우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그러면 하원뿐만이 아니라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바이드노믹스라고 하는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조기에 집행이 되고 통과되고 집행이 되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석의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되느냐, 결과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이든에 있어서의 경제 청사진이 과연 돛을 갖다가 제대로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경제 쪽을 보시게 돼버리면 강력한 재정 부양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한 2.5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환경, 교육,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부르는 환경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를 통해서. 근데 저렇게 이제 천문학적인 재정을 갖다 어떤 식으로 충원하겠느냐, 돈을. 그럴 때 이제 증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갖다 대폭 낮춰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부분은 원상 복귀를 시키고 일부분은 트럼프 이전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다시 조금 증세를 가지고 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강화해서 이제 특히 빅테크, 우리가 이제 그 거대 IT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 독점에 대해서 규제책을 갖다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 규제 역시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는 이제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이런 방안들을 갖다가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탄력을 받게 되려 그러면 결국 1월 4일 날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가 어떤 결과 나오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교 쪽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동맹을 강화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 이제 대북 그 원칙주의를 갖다 고수하겠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가져갔던 그런 정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요. 통상 쪽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정, 이제 트럼프는 이자간 무역협정을 갖다 선언을 했었는데 이제 다자간 무역협정, 특히 WTO를 중심으로 해서 다자간 무역협정 및 그 다음에 뭐 CPTPP 가입이나 그래서 환태평양 경제 기구에 이제 다시 가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바이 아메리카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물론 트럼프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습니다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좀 관련돼 있는 것이 이제 그린 규제 정책을 갖다 워낙 강력하게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면에서도 아마 그것과 관련된 마찰을 갖다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보시게 되버린 미국에서 이게 빨간 쪽이 공화당 쪽이 이제 승리한 곳이고 파란색으로 색칠한 주가 민주당이 성공한 곳입니다. 그 보시게 되버리면 이제 가운데 쪽은 주로 빨간색이고 그 해안가를 끼고 있는 동북 쪽과 그다음에 서부 쪽은 민주당이 석권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거 보면 한 51대 한 47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미국의 역대 대선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1972년에 이제 닉슨이 저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1972년 이제 닉슨이 승리한 곳입니다. 거의 이제 다 휩쓸었던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976년에 보시게 돼 버리면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갈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미 카터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고요. 그 이후에 보시게 돼 버리면 계속 이제 빨간색이 아무래도 좀 많죠. 공화당 쪽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쭉 보시게 돼 버리면 결국 미국에 있어 가지고 동북부와 서부 쪽은 민주당, 그다음에 가운데 쪽은 공화당, 이런 식으로 점점 그림이 변해가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상하원 선거 결과는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된 거는 50대 46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서 보면 50대 48로 공화당이 50석, 그 다음에 민주당이 48석입니다. 두 석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아 선거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둘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50대 50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하원은 이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 상하원 선거를 보시게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성공을 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하원에 있어서는 그 민주당이 9석을 잃었어요. 상원 쪽에서는 비슷합니다. 상원 쪽에서는 이제 비슷한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정치를 이렇게 보시게 돼 버리면 결국 그 절묘한 균형을 가져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권을 갖다가 민주당한테 줘버리면은 상원은 대부분은 이제 공화당이나 그러니까 그 하원 쪽은 공화당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분리를 좀 시켜주는데 이번에 보게 돼버리면 민주당 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죠. 자, 이제 상원을 이제 가져가느냐 안 가져갈 수 있느냐, 민주당이,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든의 이제 숙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만성적인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시큘러 스태그네이션에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저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국민을 끌고 이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단초가 11월 6일 날, 그 당시에는 거의 물론 그 바이든이 그 당선이 유력할 때였습니다만 아직 그 당선을 갖다가 자기가 선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러다가 트럼프가 승리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다가 그때 이제 그 필라델피아를 가져오면서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워싱턴도 그 위스콘신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이제 막 바이든 쪽으로 이제 기운다 이럴 때 바이든이 이제 그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었는데 한 7분 50초짜리 연설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바이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한 게 바로 정치 양극화 문제를 갖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드린 얘기가 바로 코로나, 그 다음에 그 기후 문제 이쪽을 하고, 사실 경제 문제는 1분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 국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의 생각에 있어가지고 경제는 두 번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갖다 좀 암시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펀더멘탈을 갖다 보시게 돼버리면 저게 마이너스 33%, 그다음에 플러스 3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림이, 그 전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조그맣게 보여가지고 이게 잘 구별이 안 됩니다만,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위에 그림을 보시게 돼버리면 역동성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이클이 잘 안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 사이클이 길은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만에 침체에서 침체가 왔었거든요. 대개 미국에 있어서의 그 평균 한 사이클의 주기는 한 4.8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길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호황이 계속돼 가지고 이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2008년 이후에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가 그렇게 호황을 나타낸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말을 갖다 쓴 것이죠. 자, 미 실업률을 갖다 보시게 돼 버리면 폭등을 했다가 3월, 4월 달 그다음에 이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폭등하면서 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취업 그 고용에 있어 가지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제도가 틀려 가지고 그 유럽 쪽은 고용 유지 쪽에 이제 지원금을 갖다 주는 식으로 하고 미국은 실업급여를 갖다 주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일시적인 충격이 오게 되면 임시휴직, 그러니까 그 회사에 적은두대 실질적으로 그 보수는 받지 않는 이런 임시휴직이 이제 많아져 가지고 저게 이제 폭등했다가 이제 제조업이 어느 정도 귀환하면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저게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정, 통화 모든 정책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정 정책 쪽을 보시게 돼 버리면 올해까지 약 한 3조 달러 정도의 적자, 재정 적자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여기에 그림은 안 나타냈습니다만 부도율이 전혀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도율이 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한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저런 식으로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한 20조 달러 정도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죠. 추세를 갖다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2008년 전까지랑 2008년 이후에 기울기가 확 달라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저게 이제 또 다시 또 다른 이제 점프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뭐 다 아시다시피 2.5%에서 제로 금리까지 낮춰버렸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게 이제 그 미국의 페드의 그 대차저율표, 결국 이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것인데 결국 돈을 얼마만큼 풀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푸른 돈이 한 3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푸른 돈이 정확하게 그 정도 규모가 돼요. 3조 달러 정도를 갖다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2008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6년간 풀었던 돈의 규모를 몇 달 사이에 다 풀어버렸거든요. 3월,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 돈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번에 돈을 갖다가 페드가 많이 풀었는지를 갖다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빠르게 동일한 규모의 그 양적 완화를 갖다가 6년에 걸쳤던 걸 딱 2달 만에 다 풀어버렸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대개 보면 이제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 뭐 실업률이 몇 퍼센트 이하로 떨어지면 하겠다, 또 인플레이션율이 몇 퍼센트 되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이런 식으로 칼렌더 이어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스트롱 오디세이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그 보통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제 오디세이식이 있고 델픽식이 있습니다. 그 델픽식은 이제 점쳐서 한다는 것처럼 과거에 그냥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우리가 금리를 갖다 계속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오디세이가 이제 항해하면서 이제 사이렌한테 사이렌이 이제 그 어떤 노래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홀려버리면은 결국 선원들이 이제 다 그 선박이 파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 먹잇감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오디세이가
선원들한테 나를 갖다 묶어버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묶여버리는 거죠. 굉장히 페드 입장에서 손발을 묶어버리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포워드 가이던스인데 그걸 갖다 해놨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약간 너무 강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돈을 갖다 회수를 하면서 금리를 갖다가 제로 금리를 가져가면서 저 돈을 회수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자, 뭐 주가, 미국 주가 올라간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올해만 거의 뭐 37%이 정도가 올랐죠. 1월 초부터 생각을 하면은. 그다음에 집값 밑에 그림이 이제 실러 인덱스라고 그래서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꾸준히 오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경기가 아직 회복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자산 가격들은 오르냐? 뭐 주가도 올라가고 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화폐 유통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빨리빨리 회전하냐는 것이죠. 이 회전 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급속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번 그 충격이 와가지고 돈이 지금 회전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침에 오면서 제가 택시를 타고 왔다. 그럼 한 번 회전이 된 거죠, 돈이. 그 다음에 그 택시 운전 기사분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또 돈이 한 번 더 회전 겁니다. 그럼 두 번 회전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M2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게 1.2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밖에 회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회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증권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안 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페드가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실물 경제에 가는 것보다는 자산 시장에 가면서 돈이 묶여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게 화폐 유통 속도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야지 결국 실물 경제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고 최근에 나중에 이제 우리 그 한상춘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그 환율에 대한 이제 전망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왜 이렇게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제일 그거는 뭐냐면 이번 위기의 본질은 과거 위기와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결국 현금 부족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에 갑자기 이게 이제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매출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매출이 일어나지 않게 돼버리면은 현금이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현금이 부족하게 됐고 그걸 갖다 진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연준이 무려 3조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달러를 갖다가 단 2달 만에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불길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물을 갖다 쏟아 부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화를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후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에서는 달러 유동성이 너무 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달러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다 유출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백신도 지금 뭐 접종이 시작됐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유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도 주가가 외인들이 귀환하면서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달러 유동성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쌌느냐 하고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에는 그 불을 갖다 진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좀 약간의 후유증이 상당히 좀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드노믹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장 주요한 것이 강력한 재정 지출 정책입니다. 그럼 트럼프는 재정 정책을 안 썼느냐? 썼습니다. 트럼프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재정 정책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소비를 해주는 재정 지출을 갖다 늘릴 것이냐 아니면은 세금을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후자 쪽이라 그러면 바이든은 이제 전자 쪽인 거죠. 그래서 재정 지출을 갖다가 늘리는 쪽으로 가고 대신 거기에 대해 필요한 재원을 갖다 세금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메꾸겠다 이런 이제 보관이죠. 그래서 단기로는 내년에 최대 한 2.5조 달러 정도를 갖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지아에서 두 석을 갖다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규모가 1조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조에서 2.5조 달러 정도 내외에서 이제 집행을 할 것이고 이 정도면 GDP에 미국의 GDP가 한 20조 정도가 되니까 한 5%에서 한 10%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0년간 예측하는 데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그 공약을 보고 이걸 다 집행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겠느냐 이걸 갖다 분석을 하는데 최하 한 5.4조 정도에서 많게 보는 데는 한 10조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단기성 재정 지출이냐 아니면 한번 쏘게 돼버리면 계속해서 그 지출이 필요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을 갖다가 채용을 한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한 해 동안 우리가 채용하고 그다음에 해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퍼머넌트 스펜딩이죠. 한번 지출이 돼버리면 지출이 지속되는 그런 성격의 지출이냐 하는 것인데 그런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 이제 바이드노믹스의 이제 핵심이 돼서 교육, 그 다음에 환경, 그린 뉴딜, 그 다음에 인프라 쪽, 그 다음에 R&D 투자 이런 쪽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보육 및 그 다음에 노인 복지 개선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인상을 하게 될 텐데 법인세는 35%에서 트럼프가 21%나 낮춰놨는데 이것을 갖다 28% 정도로 이제 중간 정도로 다시 인상을 시킬 거고요. 소득세는 37%에서 39.6%로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회보장세에 대해서 사회보장세라는 것은 이제 그 40만 불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12.4%의 사회보장세를 갖다가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100만 불 이상의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를 해버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20%에서 최대 39.6%까지 일반 소득세, 종합과세소득과 이제 동일한 수준까지 높이겠다라는 것이 보관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선언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을 갖다가 좀 확대를 하고 통상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국제 공조를 갖다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재정 정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내년 1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5일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론적인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시간도 없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가격의 경직성이나 또는 초과 생산 능력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시적인 정합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케인지아는 굉장히 쇠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후기 케인지안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논문을 갖다가 발표를 하는 식으로 상당히 좀 축소가 됐다는 면을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미 월가에 있어서는 이카노미스트들 상당수가 사실은 케인지안입니다. 제가 뭐 어떤 아이비인지를 갖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부적절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정책을 갖다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과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걸로 나타납니다만 최근에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계량 분석이 경제학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달러를 재정 지출을 하면은 GDP를 몇 퍼센트 늘리느냐 그걸 갖다 우리가 재정 승수라 그러는데 재정 승수 효과를 갖다 보시게 되버리면 대개 한 0.2에서 0.5 정도가 되고 장기적으로도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에 대한 바이든의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게 제대로 집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미국 경제 및 글로벌 경제 전망, 그 다음에 한국 경제 및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테마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백신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높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낮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접종이 됐고 그 다음에 배분에 따른 혼란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미국의 경우 최대 한 2% 정도를 갖다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리포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 2% 정도 사이가 될 텐데 그래서 저 위에 보시게 돼버리면 저 그림이 진한 분홍색 그림이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베이스라인 전망치고 저 위쪽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회복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 백신 효과가 제대로 되고 두 번째 바이든의 재정 부양책이 조지아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되면 아마 저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의 이제 재정 부양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조지아 상원 두석 확보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 이 2.5조가 재정 부양책이 제대로 이제 승인이 돼서 상반기에 아마 집중적으로 만약에 집행이 된다 그래 버리면 저런 추가적인 경기 회복을 갖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에서 테마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는 이미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가장 빠르게 회복을 했고 최근에 이제 위안화 강세가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또 내년 초반 이후에는 신용 완화 정책도 조금은 감축시킬 것으로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그 경제 회복에 있어서 모멘텀은 실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시장에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주겠냐, 그 다음에 세계 경제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주겠냐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밑에서 제일 좌측 부분을 보시게 되면 미국과 유로 지역을 비롯한 선진국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만 이제 신흥국은 접종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후년 1분기 이후나 아마 회복세를 갖다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중국과 대만은 뚜렷한 회복세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 효과와 그 다음에 바이든의 정책을 갖다 두 가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위험 선호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약세와 그 다음에 자산 가격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반대로 야 이러다가 이거 미국 지금 국가 부채 규모 부채 비율이 지금 100%가 넘어가 버렸는데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만약에 우려가 이럴 가능성은 듭니다만 혹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달러 약세와 그다음 미 국채 금리 상승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나리오로 가도 달러는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또 국채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시장 이자율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나쁜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달러 약세나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자산 가격 상승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좀 대세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미국 연준이 미국 국채가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구축 효과라는 것,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나오게 됩니다. 즉 재정 정책에 있어서의 효과를 갖다가 그 반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소비도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이게 만약에 자산 가격이 어떤 이유든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지난 3, 4월에 봤듯이 결국
그 미 연준이 나서서 흔히 말하는 파월 푸시라는 것,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즉 통화 정책을 통해서 가격이 추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카드를 더 내밀 수가 있겠느냐 연준이. 그래서 미 연준이 소방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즉 국채 시장과 자산 시장, 주식 시장에 주는 임플리케이션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걸 갖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될 경우에는 머튜리티 스트레칭이라 그래서 지금은 단기 채권을 갖다 주로 매입을 해줬었는데 이걸 갖다 5년물이나 10년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 그 테크니컬한 게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산 가격이 만약에 주식 가격이 최근에 이제 기술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충격을 받게 되면 그때는 어떤 카드를 내밀 수 있겠느냐. 더 이상 QE를 갖다 더 가져가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카드는 질적 완화에 있어서 질적인 성격을 갖다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미국에서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있습니다. 각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한 건 아니고 IMF와 OECD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 나오는 컨센서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의 그 경제 성장률 예측치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골드만삭스는 그 백신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백신이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내느냐에 대한 그 평가에 따라 가지고 평가 기관마다 약간의 성장률에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3%에서 4% 사이의 마이너스 성장을 갖다 보여주다가 내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서서 3%에서 뭐 많게는 지금 5%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예측 기간에 상관없이 8% 7, 8%의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갖다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9%에서 한 2.8%를 IMF와 OECD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전망은 이미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는데 결국 백신 개발에 따라서 코로나 종식이 얼마만큼 빨리 될 것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제가 볼 때는 바이드노믹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특히 이제 금융기관, 은행들이나 또는 보험사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것이 내년에 이제 시장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미국의 이제 그 국채 금리를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와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10년물이나 20년물, 30년물이 조금 올라갔는데 단기 금리는 당연히 내년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23년까지는 금리를 갖다 올리지 않겠다고 페드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발로 꽉 밟아놓은 상태라서 거기에 변화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5년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정도나 돼야지 아마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예측에서 최근에 와서는 경기가 회복이 빠를 것 같다. 그러면 2023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5년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는 것은 미국 경기 회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냐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전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뭐 백신 개발이 돼버리면 또 부양책이 제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위험 선호도를 고양시켜 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로부터 이제 자금이 이탈해서 수요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5조 정도의 경기 부양책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세금 인상을 통해서 충원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은 1조 달러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을 갖다가 결국은 미국에서 적자 국채를 갖다 발행을 해서 그 자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국채의 공급이 이제 증가된다는 그래서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인데 다만 이럴 경우에 이제 미 연준이 얼마만큼 대응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게 너무 미국의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축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그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페드가 결국 머추리티 그 스트레칭을 통해서 지금 주로 2년물을 갖다가 지금까지 매입을 했었는데 이걸 5년이나 10년물
그 만기를 갖다 늘려가면서 결국은 시장 금리를 갖다 어느 정도는 방어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 우리가 버핏 인덱스라고 부르는 미국의 시가총액을 갖다가 GDP로 나눈 것을 보게 되버리면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높았는데 이미 그걸 갖다 넘어서 버렸어요. 그렇습니다만 워낙 위험 선호도가 상승을 한 데다가 이제 유동성이 높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좋은 장을 갖다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미국의 주가 수준이 이제 높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좀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주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가치주가 기환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제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가치주가 기환한다는 어떠한 심텀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 자, 그 빠르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선방 이유는 이제 방역 성공을 했다는 것이랑,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제조업 비중이 서비스업 비중보다 높다는 것, 그 다음에 언택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및 내구재 수요가 폭등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소비가 이제 증가를 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내년에 경제 전망은 우리나라 이제 기저 효과가 났습니다. 올해 그렇게 크게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3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면 1분기 성장률은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봐서요. 내년에 아마 3%를 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는 2분기 약간 소폭 반등하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가 늘어날 것 같고요.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 역시 소폭 증가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수출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을 줄 것 같고요. 내년에 금융시장 전망은 물가 인상률은 1% 내외, 환율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30원에서 한 1,100원 정도, 기준금리는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요. 시장금리는 좀 점진적으로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외인들의 투자 유입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제가 좀 시간 안배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끝내지 못했는데,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최현만 부회장님과 제가 얘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는데, 다만 이제 그 올해 내년에 그 기대 수익률 및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작년 거 제가 예측한 거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어떻게 봤었냐면, 미국 주식은 좀 강세를 좀 보일 것이다. 그 다음 변동성은 좀 높고, 특히 꼬리 위험, 한 방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 쪽은 제가 좀 약간 약세로 보고 있었어요. 약세로 봤었는데 결국 이제 저 꼬리 위험이 실현되는 바람에 금리가 대폭 제로 금리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강세로 돌아선 이 부분은 사후적으로는 제가 좀 맞추지는 못했고요. 우리나라 주식 역시 아마 우리나라 평타 이상은 칠 것이다 정도로 봤었는데,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7% 올랐고 우리가 한 27% 정도 올랐는데, 그거 보게 되버리면 우리나라도 저기 주식시장이 올해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으니까 역시 국채 부분은 제가 맞추질 못했고, 부동산 쪽은 어느 정도는 제가 맞춘 것 같아요. 부동산은 제가 올해도 좀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데, 자, 내년에도 비슷합니다. 내년에 미국 주식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머징 마켓 쪽이 조금 더 주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채 쪽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금리는 조금 올라갈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근데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시장금리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동산이 이게 고민인데, 이게 부동산이
글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최 부회장님과 그다음에 한상춘 위원님이랑 제가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쉽게 그렇게 잡기가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급 쪽에서 큰 거가 하나 나와야지 저걸 꺾을 수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내년에도 소폭이나마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우려라고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몇 가지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가 좀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제가 조정한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이걸 시간대에 못 맞춰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부회장님과 그 다음에 위원님과 얘기하면서 제가 못다한 말씀을 갖다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